네. 네. 뭐 오늘도 좀 그 이태원 현장에를 아침에 좀 다녀왔는데 참담하죠. 당혹스럽고 네네. 고통하고 또 그 젊은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 도시 이런 우리 서울이 상당히 그 거대 밀집 도시인데 과밀 도시인데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런 형태로 예기치 않은 그 사고로 재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마음이 무겁게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네. 오늘 현장에 다녀오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뭐 방송국에서 좀 인터뷰 좀 현장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네. 그렇잖아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 시청에 그 추모관에 좀 일찍 다녀오고 예. 이태원은 좀 저도 좀 이게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젊었을 때 그 산풍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하여간 그리고 오늘 가서 좀 추모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좀 늦게 네. 갔다 왔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 참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뭐 지금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서 한 번에 같이 좀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냥 크게 이제 이게 작은 현장에서의 원인이 있을 거고 음, 또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 전체로 봐서의 원인이 있을 거로 봐요. 네. 근데 지금 크게 봐서 참사의 원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작은 원인보다는 일단 큰 원인서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재난 징후에 대한 재난 징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큰 거에서는 뒤에 지금 피어싱의 참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똑같은 사고가 최근에 외국에서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특히 작년 2021년 4월 30일에 이스라엘의 메론산에서 있었던 종교 행사에서 있었던 사고는 거의 똑같거든요. 네. 배경도 똑같고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종교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1년간 중단이 돼 있었고 그 1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정도의 그 인파가 모였는데 그 인파가 약 10만 정도 됐었다. 좁은 곳에 한 10만 정도 됐었는데 행사가 마무리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이태원처럼 똑같이 좁은 골목, 경사진 좁은 골목, 그 내리막길 거기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밑에 이렇게 과밀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밑에 바닥에 금속재 바닥에 물과 음료수가 흘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미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요번에도 우리 이제 뭐 술이 있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바닥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사고가 나서 45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고 4월 달에 그런 게 있었고 11월 달에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 래퍼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공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공연이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돼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 공연장에서도 음악 소리 때문에 이 사람들 군중에 나타난 위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도와달라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막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10명이 죽고 3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는데 그냥 남의 일로 본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쪽에는 혹시 그러면 우리도 케이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챙겨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챙겨보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남한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우리한테도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좀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일본이 우리 사고를 바로 분석을 해서 자기네 매뉴얼에다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 계속 변화하는 위험, 새로운 위험들에 대해서 대비를 못해서 네. 이런 재난 또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원인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포함해서 사전 대비가 좀 부족해서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태원 참사만이 보여주는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따로? 이제 이태원 참사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참사가 대체로 보니까 그 해외 자료들을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군중의 그러니까 밀집에 의한 사고가 나는 특징들이 쭉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태원에서 드러난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체로 지금 그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미국의 2002년도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지금 참고로 해서 일단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예. 크라우드 크러쉬라는 말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크라우드 콜랩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크러쉬를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군중 압착 이렇게 인파 군중 압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단위 면적 그러니까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평방 1m 1m 정도의 면적에 6명이 들어가고 7명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이 면적을 위에서 봤을 때 사람의 면적을 이 어깨 넓이는 60cm 평균적으로 네. 그다음에 가슴에서 등까지의 그 길이 그거는 30cm로 보는 거거든요. 네. 30 곱하기 60cm 하니까 0.18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5명이면은 1평방미터의 90%를 차지해요. 0.9가 나오고 6명이면 이제 1.08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6명서부터는 확실하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네. 몸이 압박을 받는 거지. 6명이 넘어서 이번에 뭐 일부 보도에서는 16명까지 들어가 있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6명을 넘어서면은 평균적으로 6명을 넘어서면은 몸이 압박이 돼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예. 압축력이라고 그러는데 컴프레션이라고 압박을 받기 시작해. 내 몸이 눌리는 거지. 사람들에서 내 몸이 눌리는 상태를 이제 크라우드 크러쉬고 이 상태가 5명, 6명, 그 평방미터에 5명, 6명이 들어가면은 위험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크라우드 크러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그 저기 더크 헬빙 교수인가요? 독일 드레스덴 그 대학의 교수분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 보면 크라우드 터뷸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용어인데 군중의 난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유체역학, 물 흐름, 우리 물이 흐르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그 수리학이라고 이제 토목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그 물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용어 중에 그 측류, 난류 이런 말을 쓰는데 측류라는 거는 물이 그냥 점잖게 흘러가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게 한쪽 방향으로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그 물을 우리가 측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미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홍수 때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위아래로 막 이렇게 솟구치면서 막 섞이면서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서 수평된 수직되는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을 때를 터빌런트 플로우라고 난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홍수 때 물의 흐름을 갖다 보면 되는데 좀 빠른 이제 홍수 때 물을 갖다 보면 되는데 사람의 군중도 0.5, 0.6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m에 5명, 6명이 들어가면 5명, 6명이 들어가면 유체로 작용을 한다. 개별적으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인파가 그냥 마치 유체인 것처럼 그 물결 파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지 내 뜻대로 못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크라우드 터뷸런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때는 이 힘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그거를 보니까 스톱 앤 고 웨이브라고 그래요. 스톱 앤 고 웨이브. 우리가 그게 이제 교통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정체돼 있을 때 어떨 때는 쭉 가다가 또 섰다가 또 아, 쭉 가다 섰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스톱 앤 고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막힐 이유가 없는데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또 쭉 뚫릴 이유가 없는데 뚫리고 이런 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동영상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스톱 앤 고 웨이브라고도 하고 또 뭐 앞뒤로 막 작용하는 이런 파동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런 파도에 휩쓸려서 이 웨이브에 휩쓸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상태 7명 정도가 되는 평균 7명 정도가 되는 상태에서는 이 터빌런트 플로우 상태가 돼서 사람이 옆으로 자기 진행 방향에서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탁 밀려나는 거예요. 옆으로 밀리는 거야. 이게 자료를 보니까 12m 이상도 밀린다 그래요. 12m 이상. 자기 자리에서 군중 속에서 있으면서 밀려서 12m를 밀려가는데 공중에 붕 떠서 밀려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넘어지면 이제 구멍이 뻥 뚫리고 힘들이 꽉 압착돼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해방이 된다. 릴리스가 돼서 구멍이 뚫리면 압력이 이제 응축됐던 게 뚫리면은 뒤에 있는 압력들이 한꺼번에 쏠려 작용을 하니까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져서 서로 포개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사람이 위로 올라 이렇게 계속 이제 엎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프로그레시브 크라우드 콜랩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연쇄적으로 군중이 쓰러지는 연쇄 군중 전도 뭐 붕괴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그 중에 요번에 보면은 이태원은 크라우드 크러쉬 서로 압착이 돼서 뭐 16명까지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압착이 된 상태에서 그 서 있는 상태에서 혼절을 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좌우로 휩쓸리는 상황에서 넘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개지는 이 프로그레시브 크라우드 컬랩스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한 5m 정도까지도 이렇게 막 사람이 포개졌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가슴을 보호해도 얼굴이 남의 몸에 짓눌려서 호흡을 못하고 이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네. 그런 이제 상황에 되는데 이태원은 특히 이렇게 된 게 그 아까 제가 이스라엘 얘기도 했지만 제일 좀 그 특징적이라면 이스라엘은 비슷했던 건데 다른데 뭐 있었던 사고들 보면은 아까 그 스컷이 있었던 그 공연장의 사고는 넓은 지역에 네. 그 공연장에서 있었던 거고 뭐 또 사우디의 메카에서 일어나는 것도 뭐 좀 넓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이러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건이랑 우리 지금 이태원 건은 좁은 골목, 좁아지는 골목, 네. 경사로 거기에 바닥에 밑에 이제 그 뭔가 흘려져 있었다, 바닥에 미끄러웠다. 그러니까 더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콧의 공연이랑 공통점으로 본다면 음악이 시끄러워서 이 위험 신호들이 가뜩이나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위험 신호가 뒤로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위험 신호가 주변에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위험 신호가 더 뒤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좀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보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를 왜 뒤에 와서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냐라는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도 있다. 모든 재난을 다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가 국내에서 처음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말도 맞아요. 네네네. 이 사고가 국내에서 처음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일어난 거다. 유일무이했던 사고다라면 그 얘기가 맞는데 네. 불과 1년 반 전에 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후진국도 아니잖아요. 음.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1년밖에 안 막혀 있었다가 열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가 났었다. 음. 근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못 찾아냈다. 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그게 규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실패한 것으로 본다. 음. 저는 이 매뉴얼대로 법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현대 사회, 특히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거대 도시가 상당히 많죠. 부산, 인천, 뭐 광주 다 마찬가지인데, 대구 다 거대 도시들인데, 이 거대 도시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잠재돼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다 어떤 위험이 새로 등장할지 잘 몰라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위험이 저는 요번에 그런 거를 지적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만약 그 골목에서 불이 났으면 요번에 참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을 좀 사실 해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저런 밀집 상황에서 뒤에서 불까지 났으면 지하에서 불까지 났으면 참사가 훨씬 더 컸었을 텐데 네. 실제 이 압사 사고에 불이 같이 겹쳐진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 화재가 네. 같이 겹쳐진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위험이 신종 위험, 새로운 위험, 우리가 잘 몰랐던 위험들이 계속 이제 자라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저는 계속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프라가 아직은 건강한 편인데 우리나라 인프라가 자꾸 지금 미국처럼 노화되고 있다, 어. 늙어가고 있다. 어. 이거는 이제 계속 자라나는 위험이에요. 우리나라도 네네네. 이제 인지를 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음음음.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렵다. 어어.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새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난 몰랐다. 법이 없으니까 난 몰랐다. 이렇게 재난 대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사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게 좋은 사례가 남의 사고,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고 사례가 좀 송구스럽지만 다른 데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를 쫙 분석을 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네.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에서는 그 똑같은 사고를 겪지 않게. 어어. 좀 안타까운 거죠.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고를 세 배나 더 크게 우리 국민들이 겪게 만든 거는 참 몰랐어. 이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안타깝다.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들이 정부 자체에서만 그거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 자체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때로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매일 사고 조사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식 루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우리가 그런 제도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좀 논의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 하여간 음. 세계 곳곳에서 매일처럼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남의 일 음. 이렇게만 외면하고 있으면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잠재되어 있을 위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경시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참사로 드러나고 억울하게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 담당자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겸허하고 네. 좀 그런 자세로 항상 재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 사고가 저런 재난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까 하는 거를 음. 항상 돌아다보는 그런 정신 자세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음. 그게 상시 운영이 돼야 된다. 아아. 네. 어느 맞아요. 조직에선가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부만이 할 게 아니라 저는 시설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 할 때 제 밑에 그 조직을 두었었어요. 공식적으로. 네. 기술혁신센터라고 너네들은
사고 난 것들, 세계 각국에서 사고 나는 것 중에 우리 공단에 해당될 만한 거는 우리 내부에다 공유하고 저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내부에다도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에다 다 공유해라. 어, 이런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어, 실제 전국에다 공유하는 행위를 했었고 오픈 어, 이노베이션이라고 네. 실제 했었고 지금도 그 자료가 공단의 홈페이지에 그냥 다 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공단, 구청, 뭐 각 공공기관 또 지자체, 중앙정부 이런 데가 다 자기 위치에서 맞는 그런 조사를 꾸준히 하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내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음, 무슨 허점이 있는지 내 얼굴을 내가 보면 안 보이거든. 남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음, 입장에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저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했지? 저 사고를 음, 왜 났지? 이걸 좀 자꾸 보는 훈련을 또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거를 낭비로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네. 관리 체계 강화 방법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다섯 번째 질문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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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다음에, 그러니까 재난징후 정보죠. 이게 일종의 재난징후 정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뭐 정부랑 국회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대응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네, 2016년도 오래됐어요. 2016년도에 헤럴드 경제에다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상 이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 대통령까지 가는 그 지휘 계통을 따라서 대통령까지 가는 그 체계가 보고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 행안부 장관한테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 경찰청한테 몇 시에 보고가 됐느냐 이렇게. 또 지시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보고와 지시, 개선 라인, 선형 라인으로 보고가 올라갔다가 보고가 내려오고 지시할 게 있으면 전화로 하거나 지금 음, 긴급 우리 저 이번에 그 비상망은 이번에 작동을 안 했다는 거니까 재난 비상 통신망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그런 선형으로 보고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게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중간에 누가 블랭크가 생기면 이 중간에 누가 없거나 이러면 이게 개선이 올라가다가 잘 안 되죠. 원활하고 신속한 보고가 안 되지. 네, 하나의 개인의 실패, 어떤 한 개인의 실패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실패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무능력하거나, 개인이 경험이 없거나, 개인이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네, 이런 것을 실패라고 봤을 때, 그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을 못하는 실패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조직 전체의 실패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음, 되는데, 이게 보고 시스템에서는 그럴 우려가 높다는 거지. 음, 이번에도 그렇게 드러났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3년도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에 보면은 수평적 공유 시스템, 음, 수직적 보고 시스템이 아니라 수평적 공유 시스템으로 재난 대응을 바꿨다. 네, 그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바꿔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수평적 공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현장의 경찰관이든 현장의 소방관이든 현장의 구청 직원이든 이 상황을 사진을 딱 찍어서 대통령까지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카톡망에 음, 기자분들 그렇게 취재하지 않나요? 네, 망 짜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일선 기자분이나 뭐 사진 딱 찍어가지고 공유하면은 다 같이 논의하지 않나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하지 누가 전화로 해가지고 일일이 물어보고 전화로 받고 그래요. 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질 않는데 음, 이미 2014년도에 세월호 때 죽어가는 애들은 카톡으로 공유를 했어요. 음, 상황을. 근데 그때도 행안부가 보면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전화통 붙잡고 있거든. 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이건 안 되겠다. 공유로 바꾸자. 저 죽어가는 어린애들은 카톡망으로 하는데
이 재난 대응을 저렇게 전화로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카톡 라인으로 바꿨죠. 두 개를 같이 쓰는 걸로 바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재난 대응 강화에서 초기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공유를 해서 개인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인의 실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인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나타나지 않도록 집단 지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평적 공유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게 또 하나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변동하는 위험, 그다음에 군중 관리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미국 아까 박사 논문을 갖다 보면 그 훈련된 사람들이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경찰들이 훈련이 안 된 경찰들이 오히려 군중 사고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뭐 사고 같은 것들이 최루탄을 쏴서 오히려 군중들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된다. 사전에 훈련이 되고 그 자격도 좀 만들어서 자격증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하고 자격 이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군중 그런 데는 이 자격 있는 훈련된 사람이 거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0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10만 명이 넘어야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군중의 규모가 일단 중요하겠죠. 군중의 규모, 사이즈, 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체적으로 모였느냐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좁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군중 밀도, 네. 군중 밀도, 그 평방미터당 아니면 뭐 그 하여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500명만 정도 돼도 좁은 곳에서는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다. 우리 지하철 역사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이런 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그 군중 밀도가 중요해서 이거에 대한 훈련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살다가 이태원 같은 데서 보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고 우리나라 음식을 즐기고 이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거리를 즐기고 밤문화를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능숙해진 외국인들이 많지만 능숙한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말을 서투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 군중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가뜩이나 소통이 안 되는데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으로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 전기에 의한 신호라든지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 신호가 뉴델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던데 이 신호를 하는 이 사인보드가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지. 그럼 이제 이런 건 리단던시라고 그러는데 여유로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대책도 있는데 그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하여간 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잘 좀 채워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밑에 있는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체자 없는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런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접근에 있어서 다른 방향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이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정부에서 그좀 정부 리더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책임자들, 최고 책임자들이 조금 이 좀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제 페이스북에다 써놨는데 재난 이게 참사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일어났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정부가 위기 관리를 잘못하는 위기 관리상에서도 참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참사로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처벌하는 거를 참사 자체의 책임만 보고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그 책임자들이 위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음, 국민의 마음을 더 상처받게 만들고 네. 또 위기를 증폭을 시켰고 갈등을 증폭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도 뭐 국감장에서 이상한 소리 해서 또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정부에서 이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사가 일어나면 이제 위기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위기 관리의 참사다. 어, 이렇게 지금 봐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주체가 없는 행사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는 행정 내부에서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업무 분장이 분명한 실무자들 너는 주체가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계획을 챙겨 이렇게 음, 업무 분장이 돼 있는 직원이 저의 업무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책임자가 이런 소리를 한 것은 위기관리, 국민과의 소통에서 실패를 한 참사다. 이렇게 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다 방향을 잡아서 이제 언론에서도 바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서 주체가 없을수록 오히려 정부 책임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지적을 하죠.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데 여전히도 뭐 주체가 없는 이런 소리를 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긴 한데 모든 법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행사일수록 안전은 더 챙겼어요, 이제 정부가. 오히려 더, 이거는 누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위험 요소가 없어? 아까 같은 거. 네. 우리가 앞에 다른 나라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누가 챙기겠어요? 음, 국민 개개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그잖아. 그 공공도로인데 뭐 지하철에서 니네들 알아서 타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건 음, 아니잖아. 우리가 성실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해달라는 기본적인 그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증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하여간 대응의 실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하고의 네. 소통에서도 실패를 했고 위기관리상에서의 참사다. 저는 음,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도 써놨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예. 이 위기관리 대응 참사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 그렇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임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승규 수석하고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비판을 써놨는데 그 양반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거든. 홍보수석도 그 언론 쪽에 대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홍보의 책임자잖아. 근데 그렇게 뭐 이게 웃기시네요인가요? 뭐 그런 소리를 썼는데 그게 국민들을 향해서 쓴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누가 봐도 국회의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웃기시네요라고 쓴 거는 누가 봐도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네. 사적인 얘기였었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 이제 그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든지 거짓말로 비춰지면서 정부의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국민과 소통을 하는 홍보수석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음, 그러면 지금서부터 저 정부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 음, 이건 위기를 확대시킨 거다. 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뜩이나 실패하고 있는데 이걸 훨씬 더 크게 확대를 시킨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말하는 거에서 조금만 저기에도 믿지 않는다, 못 믿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음, 저는 입장이 항상 중립이에요. 누구 편도 아니야. 아, 네네네네. 중립인데 이런 부분은 잘못 대응한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는 이런 소리, 뭐 법에 의해서 이런 거는요. 좀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이제 국민들하고의 이런 재난에서 국민들하고의 소통 방법, 언론하고의 소통 방법 중에 그 기본 사항 중에 하나로 법률에 의하면, 법규에 의하면, 관례에 따르면, 규정에 따르면 이런 소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 왜냐하면 국민들과 언론은 법상용어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우선은 상처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듬는 소리를 해야지. 음, 뭐 규정에 따르면은 주체자가 없으니 이렇게 대응한 거는 기본을 모르고서 음, 대응한 거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참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 혹시 보내주실 수 제가 있으세요? 드릴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이거 결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음. 말씀하신 위기관리 참사가 왜 왔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나 뭐 지금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뭐 완전히 잘못돼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정말 뭐 재능이 없어서 역량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인성이 음,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음, 대체로 그래도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는 기본 이상의 역량들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정부 책임자들이 그런 일을 종종 벌이느냐?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법무차관이 뭐 자기 비서 시켜가지고 우산 씌우고 브리핑하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도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 권력 엘리트, 정치 엘리트, 행정 엘리트들에게 이 재난 시에 국민 앞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보면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좀 본다면 자기는 행정가로서는 뛰어난 영역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음, 재난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음, 음, 그러면 자기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만 하는데 음, 거기다가 막 기자분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막 질문들을 하면서 책임 추궁을 하면은 음, 여섯 가지 경험상 보면 음, 머리가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은 있어. 이거 대답 잘못하면 내가 크게 책임지겠네? 음, 그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저게 취약해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네들을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저거는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 음, 근데 세월호 때 그렇게 겪어보고서도 저것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서울시에서는 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그때 공부를 했고,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네네네. 근데 그 매뉴얼을 만들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훈련도 좀 하고, 또 사고 겪으면서 좀 혼도 나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그거를 좀 몸에다 익혔는데, 음,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익히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적정한 계급 이상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뭐 과장급, 사고 현장에 언제든 나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책임 있게 대답해야 될 사람이라면, 음, 또 국민 앞에 나서서 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무슨 위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거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들한테 나쁜 소리는 국민들이 걱정할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교재 같은 거로 저도 좀 외국사를 갖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나쁜 상황도 필요할 때는 알려라. 음, 대신에 희망적인 뒤에다가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밝은 긍정 메시지까지 더해서 음,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런 점을 배려해라. 이런 지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훈련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장관이 임명이 된다, 차관이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업무보고 받고 직무로 들어가지. 어디 가서 재난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재난 시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 시에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국민들은 필요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 이러는 거죠. 네네. 그것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완해야 될, 급하게 보완해야 될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급하게 보완해야 될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적정선 이상에 올라가면은 장차관이 임명이 되거나 뭐 각 그 기관의 국장 이상 아니면 과장 이상 정도가 되면은 그 언론 대응하는 법, 그 다음에 국민하고 대화하는 법, 위기 상황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위기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네.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집체 교육을 받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이렇게 기자분하고 통화를 하지만 제가 제가 수습할 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문자를 남겨놓거나 전화를 남겨놓거나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우리 그때 조직에다가 우리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전화 통화할 때 방해하지 말아라. 기자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건 국민하고 통화하는 거니까 저 상대방 국민이 끊을 때까지 나는 전화기를 계속 들고서 답변할 거다. 내가 먼저 끊는 법은 없다. 음,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다 소상히 내가 끝까지 답변하겠다. 근데 내가 바쁘다는 일로 이 통화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거보다 바쁜 게 어디냐. 이런 거를 그때 운영을 해서 기자분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이건 사실은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 행정가들이 뭐 막 악의적으로 일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급하게 몰리니까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 일단 변명서부터 하게 돼. 열이면 나오면 변명서부터 해.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재난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참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네. 그래서 이런 원장님 거는 좀 혹시 이거 말씀해 주신 부분 따로 조금 다른 기사에도 좀 녹여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태원 외에도 위험한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이거 저도 뭐 지금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면 지하철, 음, 버스, 지하철에서 버스도 과밀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겹쳤을 때,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화재, 음, 제일 첫 번째는 화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화, 뭐 화재 다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오늘도 제가 이태원역에 갔었는데 그 이태원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높이가 높아요. 네네네네. 그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 사례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러면 인구가 과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주행하면은 압사 사고가 나. 음, 그런데 우리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많을 때 이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생기면은 밑에서 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 압사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워요. 어,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이런 압사 사고가 났다고 압사 사고만 챙겨서 또 다른 사고 때문에 이게 재발될 수 있으니 다른 위험 요인도 같이 챙겨라. 네. 이런 소리입니다. 쇼핑몰 이런 거, 아니, 에스컬레이터는 쇼핑몰 같은 데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일어나는 게 공연장.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트래비스 스컷이 공연할 때 그리고 우리 사고 난 다음 날 바로 그 콩고에서 또 공연장에서 사람 11명인가 죽었어요. 네. 그것도 공연이거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났지만 뭐 이런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이제 월드컵도 좀 이따 이런 월드컵. 그다음에 관광지 놀이시설 중에 지금 최근에 저한테 그 의견을 준 사람 중에 하나는 요새 출렁다리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아, 인도네시아에서 출렁다리 무너졌잖아요. 어, 그 사고 우리도 과밀한 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데 안전관리가 좀 소홀해져서 그거 붕괴 사고에 의해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과밀만이 아니고 과밀에 의한 추락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량 위에 육교 위에 올라갔다가 육교 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간이
무너져서 난간이 망가져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구 밀집도랑 관련해서는 크리티컬 크라우딩 덴서티, 그러니까 임계 그 군중 밀도 아니면 크라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명, 4명 이런 정도가 되지 않도록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군중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쓰는 군중 통제, 크라우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는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진짜 이게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대책이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걸 저도 매일 이제 보는데 안전 인력을 이제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본사에 있는 사람들 임시로 배치했거든요. 지하철 네, 같은데. 이제 본사에 있는 직원들도 지치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인력을 추가로 그 관리하는 인력을 그좀 또 고용을 해서 쓰겠다 이런 대책이 언론에서 내가 봤는데 네. 그 인파가 몰리는 거를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왜 그때 그렇게 몰리는지를 분석을 좀 해서 그 인구의 이동을 줄이는 정책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지금 제가 듣기에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제 저도 내년서부터는 이제 제가 무상으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는 나이가 되는데 지금 좀 우리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소리지만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같이 타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료로 타니까 이제 뭐 쭉 다니시는데 좀 송구스럽지만 그분들이 그 시간에 꼭 움직여야 된다면 유료 돈을 내고서 타시게끔 해서 그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아침 출근, 퇴근 이때는 그분들이 가능하면은 돈을 내고 타라, 유료화 시켜라.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좀 줄이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좀그 어르신들한테 좀 협조 요청도 좀 구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좀 협조 요청도 구해서 우리 생때가 이 젊은 애들이 아침 출퇴근에 맨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이렇게 출근 퇴근을 하는데 그 우리가 좀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잘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좀 그 이동 수요를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거의 모든 대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원격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출근을 시키냐 이거지. 제가 공단에 있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다도 만들고 뭐 동대문 DDP몰에다도 만들고 어린이대공원에다도 만들었는데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키니까 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재택근무를 힘들어해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애가 자꾸 덤벼드니까 회의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 재택근무를 오히려 힘들어하더라고. 그 재택근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재택근무를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회의할 때는 다른 공간에 가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회의룸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공간에 빈 공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상범 그 사장하고도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고 예. 또 아파트를 만들 때 1층은 사실 요즘에 필로티루들 많이 만들고 네, 네, 네. 이러거든요. 네. 잘 분양이 안 되니까 아, 네. 그런 데다가 일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시설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뭐 잠깐 쓸 때 돈을 조금 받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 하다가 거기 가서 회의 같은 거 공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집에 가서 하고 하면은 요즘에 이 출근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출퇴근 수요를. 네, 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네, 네. 시간이 그만큼
남고 또 지옥철에서 시달리지도 않으니까 아, 네네네. 인생이 즐겁고 일하는 능률도 좋아지고 네네. 그 지옥철에서 시달리면서 정부 욕하는 시간에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걸 직접적으로 관리만 할 생각하지 말고 위험 요소를 좀 큰 시각에서 줄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네네네네. 그죠? 그래서 저랑 구태여 지금 오늘 안 만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설명한다. 진주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아, 오시지 말라고 그냥 우리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되니까 원격으로 합시다. 이렇게 네네. 놓고 자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그런 정책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과밀로 옛날에는 집적의 얘기라고 자꾸 가까이 있어야 가까이 모여야 그 집적의 얘기라고 서로 일하기도 편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는 과정도 위험하고 오다가 어떤 이제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집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이 전염병에도 안 걸리고 네. 또 집에 있는 이 사무기기라는 게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제가 사무실에 있었을 때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개인 사무기기도 훨씬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음.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서 또 이 지금 마이크로 팀즈는 말 그대로 팀즈잖아요. 여기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이는 거를 좀 줄여라. 음. 그러니까 이동 수요를 좀 줄여서 과밀한 인구가 모이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버스랑 지하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자꾸 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 이제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는 거 뭐 다른 저기로 좀 마련해야 될 텐데 그 종합적으로 해가 좀 같이 논의를 해서 네.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시민들이 인파가 많이 몰린 곳에 가면은 요새 보도도 좀 났지만 가슴 앞에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미국에서 작년에 스컷이 사고가 난 다음에 미국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전문가도 나와서 앞에 가슴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일단 내 가슴을 보여라.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이 군중이 움직이는 거에 내가 저항하지 말아라. 그냥 따라서 가라.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꼿꼿이 서 있어라.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거.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음. 한가로운 소리인 게 이 사람이 아까 5명, 6명, 7명 이 크리티컬 포인트, 크러싱 포인트, 크리티컬 크라우드 덴서티 이 임계 군중 밀도를 넘어서거나 이런 터빌런트 상태, 난류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자기는 개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막 파도처럼 쓸려다니거든. 음. 거기서 이걸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라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넘어진다 해도 위에서 5m, 6m 쌓이면 자기 죽어요. 그쵸, 그쵸. 그건 한가한 소리고 제가 볼 음. 때. 또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체력이 늘어나잖아. 음. 이건 남을 죽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아, 서로 간에 지금 꽉 눌린 상태에서 하나라도 더 좁게 만들어야 압력이 줄어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올리면 어디서 다른 사람이 이거 못 올리는 사람은 일찍 죽는 거죠. 아, 그래서 지침 중에 제가 제일 가슴이 와서 닿았던 지침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좌우사방에서 다 부딪혀서 내 뜻대로 내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라. 아, 네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 벗어나는 방법은 물결을 따라서 파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조금씩 옆으로 한 단계씩 옆으로 움직여서라도 그 자리를 음. 벗어나라. 그리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행사 주체들은 우리 시민들이, 관객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줘야 음. 됩니다. 음. 예. 네. 우리 이번 참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거대 지금 과밀 도시, 밀집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 도시, 초거대 도시죠, 사실은. 네. 그 서울 또
기타 대도시도 네. 마찬가지고 현대 도시, 현대 사회는 곳곳에서 위험이 자라나고 있고 잠재돼 있고 잠재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어요. 아, 네. 새로 등장하는 위험도 있고 음, 이런 것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음,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상히 살피는 그 전문가들 좀 키우고 조직을 만들어 놔서 그 전문가들이 꾸준하게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안 닥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혹여라도 또 재난이 나타나면 국민들 마음 아프지 않게 음, 마음을 더 마음이 그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네. 정부 관계자들 적정선 이상의 정부 관계자들을 좀 이 재난 시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아, 그 다음에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고 시스템에서 공유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정도. 네. 예. 지금도 뭐 방송화면 보신 분들도 그렇고 트라우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가 좀 발전이 되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요번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아마 바로 정부에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심리 지원 치료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하는 것 중에 지금 요번에 그래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는 사고가 나면 유가족 지원, 바로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이 정신이 없거든. 네, 네, 네. 그 유가족들이 없는데 그 훈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유가족한테 가서 내일처럼 도와주는 시스템이 1대1 이제 지원 시스템인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초반에 작동이 됐었던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정신이 없는데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뭐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 찾아서 해소해주고 이러는 대행해주는 거지. 네, 정말 네,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그 네, 사람들 서번트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됐어.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래도 아 어려울 때 나라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처가 남으니까 네, 네. 근데 심리 지원 센터, 심리 치료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울시도 지금 뭐 무한정 해주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다 해주겠다 모든 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에 사회가 발전이 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관리를 본인 혼자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 본인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때는 성수대교 뭐 산풍 무너질 때는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정부의 힘을 빌어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좀 받아서 이 아픔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 무슨 말씀? 혹시 더 알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그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예, 마지막에 교훈 세 가지로 했던 거 예, 예, 그거는 예. 좀 기사가 좀 잘 돼서 아, 네, 네, 실제로 좀 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국 사례들, 국내 사례들 조사하는 거, 네,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공유 시스템 이거 세 개는 네, 네. 제대로 좀 잘 좀 됐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기사는 자료는 금요일자로 나갑니다, 원장님. 네,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